안녕하세요. 기후위기와 먹거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소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고요. 농사도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스테이크가 있는데 저 스테이크는 저희 동네 뒷산에서 뜯은 굉장히 날카로운 풀이지만 요리를 하면 맛있는 환삼덩굴이랑 그리고 그 달빛이 피면은 보인다는 그 달맞이 꽃으로 담근 와인으로 이렇게 만찬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서울에는 먹거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바꿔서 함께 요리하는 것, 이런 방법들도 찾을 수 있고요. 오늘은 그런 먹거리도 좋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먹거리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많이 더워졌어요. 너무 많이 더워지고 매년 뉴스에서는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다. 이 얘기를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더워진 거는 사실 100년 전부터 너무나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우리는 사실 1도씨나 거의 가까운 온도를 높여왔어요. 뭐 과학자들은 0.5도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의 지금은 1도씨 가량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0.5도씨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년 동안 1.5도씨가 높아지면 아주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2020년인 올해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만약에 1도씨에서 0.5도씨 가량이 더 높아진다면 지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들, 그리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너무나 가속하게 일어나서 뭐 기후 현상들이 급격하게 벌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도, 지구가 더워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화석 연료를 계속 쓰고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방콕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저렇게 물에 완전히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고 더 이상 지구가 더워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 뭐 중국에 있는 상하이라든지 저렇게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땅들이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강 주변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바다라서 해안가들은 다 2050년이 되면 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툰베리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2018년에 스웨덴 의회 앞에 혼자 나와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또 국회에 혼자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 163개국에 한 400만 명 정도가 이 기후위기에 같이 동참해서 이 기후위기를 막아내자고 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더 이상 지구에 더워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내고 있어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인데요. 지금 잠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적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 문제도 기후위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가 자연을 파괴해서 그 매개자인 박쥐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에게 병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파괴하거나 그 공간에 먹거리를 기르겠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을 파괴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막아내는 일을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자연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돌봄을 멀리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실 인과의 결과입니다. 기후 위기의 가장 또 위험한 것들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기후 재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2016년에는 영구 동통증이 녹으면서 탄저병균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죽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빙하가 녹는다는 것들은 그 이전에 아주 뭐 수백만 년 전에 있었던 먹거리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존재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도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석유를 적게 쓰는 거, 그리고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건데요. 우리는 사실 전기나 이런 것들로 변형된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만큼 석유를 쓰는지 오일을 쓰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오일 가격이 마이너스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과잉 생산하고 너무나 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 때 여러분 알게 된 게 뭔가요?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우리 삶은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런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차차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또 뭐 여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는 조금 더 에너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 필연적으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해지고, 그리고 지구가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면 이런 화석 연료를 덜 쓰면서 어떤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야 될까? 도대체 석유를 많이 쓰지 않는 먹거리,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먹거리, 지구를 덥게 하지 않는 먹거리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코로나 때 막 다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먹거리를 사재기하고, 그 중에 또 사재기한 게 뭐였어요? 휴지를 막 사재기했어요. 이걸 사재기한 이유는요, 이 휴지가 우리 동네에서 생산되거나 내가 가깝게 그것을 만들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먹거리들, 우리가 봉다리 커피 하나를 제작할 때도 실제로는 우리 동네에서도 소에서 우유를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그 가장 싼 그 분유, 전지 분유를 얻기 위해서 뭐 뉴질랜드에서 싼 석유로 그 먹거리를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노동력이 싼 중국에서 그 먹거리를 가져와야 돼가지고 또 그 싼 석유를 이용해서 우유를 실어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가공해서 다시 가져와서 포장만 한국에서 한다든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에 가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먹거리들이 그 상표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먹거리들로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 가득 쌓여 있어요. 그렇게 쌓여 있는데 이 쌓여 있는 먹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해외에서는 단 이틀 만에 그냥 다 팔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2000년도에 영국에서는 그 노동자들 파업이 한번 있었는데, 물류 파업이 있어가지고 먹거리들이 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먹거리가 이렇게 이동을 못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정도 버틸 수 있을까를 확인해 봤는데 고작 3일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3일이라는 거는 그 슈퍼마켓에 저장되어 있는 먹거리의 재고량하고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지 않고 먹거리를 계속해서 해외에서나 다국적 기업의 먹거리들을 그냥 소비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후 재앙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유럽 사회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먹거리를 자급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녹지 공간이 많았고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도시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 자급을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슈퍼마켓이나 이런 공간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먹거리라도 상추 하나라도 내가 자급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점점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많이 생산하고 산업농처럼 아주 단작을 해가지고 한 가지 농사를 아주 많이 짓는 거,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뭐 아프리카의 굶주린 나라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슈퍼마켓에서 팔리다가 그 재고량들은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지고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 돌아가지 않죠. 사실은 먹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먹거리를 자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먹거리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먹거리들이 몇몇의 큰 종자회사들이나 식품회사들한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 자립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알게 되셨겠지만 비행기가 멈추고 물류 이동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혹은 내가 또 직접 생산하고 우리 공동체가 직접 생산하는 그런 먹거리들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산해서 먹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라는 걸 짓고 있는데 사실 농사를 지은 지는 지구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구를 46억 년 전 지구를 그냥 46세라고 이렇게 치환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5년 전에 겨우 지구에 풀이 자라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이제 막 농사라고 하는 대규모 온실재배 같은 이런 농사는 그저 그냥 한 열흘 전에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흘 동안 너무나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사실 이 46세의 지구가 굉장히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게 파괴가 됐을까? 다시 찾아가 본다면 이 46세 지구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흙을 사실은 화석연료를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흙이 이렇게 1cm 정도 생기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요. 거의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1년에 고작 지렁이가 흙을 이렇게 만드는 그 센치가 고작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흙을 만드는 게 어려운데 비가 한번 오면은 30cm가량의 흙이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 흙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나라는 이렇게 갈매기가 많은 나라여서 갈매기 똥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그 흙을 팔아가지고 양분의 이게 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았는데 그 표토를 계속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아무 식물도 자라지 않고 완전히 황폐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GDP가 굉장히 높고 거의 10대 부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나라 자체, 존립 자체가 힘들어져가지고 다른 나라로 사람들이 다 망명을 한 정말로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거든요. 정말 이 표토 30cm에는 우리 지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양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토 30cm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표토 30cm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흙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해요. 이 흙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양분이 들어있는데 이 양분들이 사라지면 한번 사라지고 나면 절대 복원할 수 없습니다. 흙이라는 거는요. 그저 그냥 뭐
식물이 자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데 이 생명이 품고 있는 이 흙 자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게 콩의 뿌리인데요. 콩의 뿌리에는 저렇게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저 뿌리옥 박테리아에는 우리 지구에는 질소라는 게 있는데 이 질소는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뿌리에서는 그걸 스스로 고정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흙, 그리고 그런 식물의 뿌리 이런 것들이 사실 흙을 비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흙이 한번 유실되면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흙은 유실률이 거의 석유의 30배가량 돼요. 흙은 한번 유실되고 나면은 다시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서 바다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흙이 유실되면 다시 복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흙이 유실이 되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흙이 한번 이렇게 유실되면은 그 흙에 30cm가량의 영양분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흙에서 아래쪽에 설사 흙이 남아 있어도 다시 식물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나무를 베어나면 그렇게 비도 많이 오고 영양분이 많다는 열대우림이 왜 파괴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그 30cm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흙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그 열대우림에 갑자기 사막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먹거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저렇게 표토를 심하게 개간을 해서 저기에 먹거리를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실 욕심 때문이죠. 굉장히 무거운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서 밭을 갈게 되면 위에 있는 표층에는 밭이 보슬보슬한데 밑에 층에는 딱딱해져 가지고 빗물이 밑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땅이 사막화되는 거죠. 이런 땅들은 이렇게 밭을 가거나 논을 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땅에 나는 먹거리들은 우리 몸도 좋게 해주고 계속 우리가 먹을수록 땅을 착취하지 않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땅은 이런 흙은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이 안속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얼마만큼 이 먹거리가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40년 전에 먹었던 상추와 지금 먹었던 상추는 영양분 성분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그게 바로 이 흙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흙이 지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흙에서 난 먹거리들, 그렇게 다양한 미생물들로부터 키워지지 않은 먹거리들을 먹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고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면역력들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흙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요. 살아있는 흙은 저렇게 뿌리가 아주 땅속 깊숙이 내려가서 흙이 유실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흙은 갈지 않고 오랫동안 저렇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뿌리가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땅속 깊숙이 들어간 그 뿌리에서 땅속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량원소를 그 식물의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식물의 영양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상태의 농사법이라든지 저런 경운하지 않으면서 밭을 돌보는 방식이 사람들의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에 농사를 짓거나 어떤 먹거리를 사실을 만들어낼 때 이 작물이 파릇파릇하고 이 작물이 벌레를 먹지 않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흙이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그 뿌리에서 미생물들을 끌어올려서 작물을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슈퍼마켓에서 싱싱하고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있는 흙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더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흙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살아있는 흙에서 자란 먹거리들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들을 키울 때라도 살아있는 흙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채식을 하는 건데요. 매일매일 채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채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소는 굉장히 많은 풀을 먹는데 소 한 마리가 먹는 양이 사람의 20명이 먹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는 폐기물을 이렇게 배출을 하거든요. 사실 그 숲을 파기하고 이런 일들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소를 방목하거나 소를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소가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지구에 탄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물을 대량 생산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이것들을 대량 소비하는 방식이 사실 지구온난화와 이 기후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에 좀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육고기를 먹는 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기들을 매일매일 무심하게 소비하는 것 때문에 기후위기가 사실은 더 가속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구제역, 그리고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돼지나 소였다면 이번 코로나 때도 여러분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감기였거든요. 나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사실 그 먹거리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렇게 갇혀가지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먹는 육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 동물을 가둬가지고 많이 기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대량 오염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게 제주도의 그 흑돼지인데, 제주도에 가면은 지금 수돗물을 포함해서 지금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물이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됐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흑돼지 먹어야 되니까 돼지를 너무 많이 기르다 보니까 돼지 분뇨들이 그 지하수를 타고 내려가서 질산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녹아 내려간 거예요. 그걸 먹으면 사람들의 병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이 유독 그 질산염에 의해서 암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너무나 비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먹는 건데요. 이 소도 돼지도 질산염이 너무 들어가는 먹거리를 그렇게 키운 먹거리를 먹고 분뇨를 배출하고 그 물이 다시 바다나 강으로 오염되고 그걸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하나가 어떤 다른 하나를 또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육식을 쉽게 생각하고 고기가 너무 싸고 너무 흔하니까 너무 생각 없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조금 줄이는 방법, 그리고 육식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건강하게, 아니면 그 소량 생산되거나 이런 동물 복지가 이루어진 공간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호주라든지 브라질에 엄청나게 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야 돼서 실제로 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에다가 방목을 하려고 했던 사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막 고기를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한번 숲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그냥 인간의 먹이가 되어버린 그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굉장히 많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배출되는데, 멀리서 온 먹거리일수록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저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길러진 먹거리들은 더더욱 탄소 발자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 좀 적은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구에 있는 지금 기후 위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적은 먹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런 먹거리를 선택하면서 좀 먹어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먹거리들은 보통 소고기라든지 육류들이에요. 그래서 육류들을 좀 소비를 덜 하고 채소를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육고기도 맛있겠지만 재미있는 방법으로 요리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우리는 먹거리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리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요리도 발달해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어원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먹거리의 어원, 이탈리아의 어원의 3배 이상의 어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만큼 먹거리가 많이 발달됐다는 거죠. 뭐 나물이라든지 뭐 그런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방언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원을 갖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이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순환해서 먹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논, 다랭이 논인데요. 요 논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사실 저 논은 5,000년이나 넘었어요. 5,000년을 저 자리에서 계속 논이었던 거예요. 사실 서양에서는 한 곳에서 단짝을 하면은 병충해가 이렇게 일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한 번은 농사를 짓고 한 번은 휴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먹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작물에게 돌려주고 그 작물에게 돌려준 것들이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순환이 되다 보면은 이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런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농사를 5,000년 이상 지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복원을 해야지만 사실 기후 위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논에서 벼를 기르고 남은 부산물들을 저걸로 소를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소를 저걸 먹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 다시 비료와 같은 좀 화학 비료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환의 고리들이 어디서 끊겼는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고 이 순환의 고리들을 다시 연결해 준다면 건강한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자연도 회복되고 먹거리 체계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는 저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돼서 그 논에 가야 될 볏짚을 내가 소에게 가라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이전에 사실 86년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소를 가축을 이렇게 가둬서 키우다가 86년 때부터는 방목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담겨서 그 아주 뭐 30cm밖에 안 되는 그런 케이지에 닭이나 이런 것들을 키웠던 것들을 다 바꿔서 어떻게 하면 동물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의료 체계까지 바꿨어요. 그때 광우병 사태 때 거의 그 병원에 있는 주사바늘 하나까지도 다 폐기해가지고 완전히 의료 체계하고 먹거리 체계를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사실 생태계가 살아나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 체계라는 거는 어떤 하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하고 지구에 보탬이 되는 먹거리를 소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위에 슈퍼마켓에 하고 아래에 슈퍼마켓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 사진에서 뭐가 지구상에 하나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벌이에요. 요즘에 벌이 계속 우리가 농산물에 너무나 많은 화학 비료를 주고 특히 제초제라는 걸 줘서 풀을 못 자라게 해서 벌들이 같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구상에 벌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항상 늘상 먹던 저런 과일들, 먹거리들을 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먹거리 하나에 사실 우주가 담겨 있다고 보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혹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먹거리를 우리가 좀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어도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역 먹거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찾다 보면 특히 우리 유전자하고 굉장히 맞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지구에서 쭉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 이 공간들에서 사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다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유전자 안에는 우리가 필요하는 먹거리들이 사실 지역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사실 되게 불분명하고 막 유전자가 변형됐거나 이런 먹거리들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들이 뭔지, 또 건강한 먹거리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하는 지역 먹거리는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이 정도의 거리의 먹거리들을 지역 먹거리, 로컬 푸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들을 소비하는 거, 그래서 아는 먹거리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토종 먹거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쌀 종류가 100여 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쌀들이 정말 다른 먹거리, 다른 맛을 내고요. 뭐 떡을 했을 때 뭐 쫀득감이 다르다든지, 이걸로 술을 담거나 아니면 식혜를 담갔을 때 단맛이 더 난다든지 뭐 적게 난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농사를 짓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이 사진은 은평구의 도시죠. 은평구면 서울의 한복판인데, 거기서 같이 토종벼를 같이 심고 모내고 같이 만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 지역 먹거리들을 길러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난 먹거리들을 가지고 하는 동네 부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있는 먹거리들을 직접 생산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지역에 저소득가등이나 이렇게 먹거리가 필요한 공간에 나눔하는 공간들이 많은데, 이런 공간들에서 같이 먹거리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식당에서는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셰프들, 사실은 뭐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마을 분들이 계시고, 또 동네 분들이 거기에 참가하셔서 먹거리를 같이 먹는 하나의 동네 마을 부엌 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를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먹거리들을 같이 찾아서 먹다 보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공동체도 회복되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지만 마음도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같이 찾아보고 그런 먹거리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동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후위기 때문에 막 시위하고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후위기도 걱정하고 더워지면 어떡할까? 정부의 빠른 행동을 바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 요구하는데요. 우리 관념적으로 기후위기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직접 행동은 기후위기 생기지 않도록 저렇게 직접 자급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살고 사실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같이 뭐 작은 텃밭을 같이 한다든지 먹거리를 같이 나눔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가장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집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나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그런 먹거리 생산을 지금 밭에 못 나가서 먹거리 생산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서로 돌볼 수 있는 체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재난이 있을 때 사실 국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생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나 그런 자금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안에 자급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를 막 다 농사 짓고 다 생산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농부지만 저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들이 연결되고 공동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때, 너는 이것을 나누고 나는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생긴다면 사실 기후위기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를 가깝게 두는 거,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에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직접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잠깐 농사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들하고 피자 모양 밭을 만들었는데, 이 밭은 피자를 만들기 위한 밭이었어요. 그래서 피자에 필요한 먹거리들을 다 요 피자 모양 밭에다가 길렀어요. 그래서 피자를 막 길러 먹자, 막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피자를 길러 먹으려면은 화덕에다 피자를 구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덕도 만들어서 피자를 막 굽고 피자를 구워서 판매도 했어요. 그래서 이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동네에 씨앗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씨앗 은행을 만들 그런 비용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정말 저 밭은 10평도 안 되는 밭이었는데, 저기서 나온 먹거리로 피자 장사를 해가지고 씨앗 은행도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씨앗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학교 축제에서 저렇게 화관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저걸 1,000원에 팔아서 저걸로 나무를 샀어요. 호두나무를 그때 1,000그루 정도를 사가지고 학교 그리고 마을 뒷산 공원 공터에다 그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요. 그 호두를 팔거나 그거를 가공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졸업생들이 생겨났고, 마을에 그런 공동체도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급할 수 없고 다 농사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 해결책을 분명히 우리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2030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변화는 다 점진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이라는 이 기계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절대 생겨나지 않았을 것처럼, 사실은 어떤 상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세계를 상상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또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런 변화를 추동한다면 사실 기후위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나무를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행동들 작은 하나하나를 다 바꿔야 되지만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탄소를 다시 가둘 수 있는 사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작은 먹거리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그런 다른 지구의 그런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꿈을 꾸시면서도 끊임없이 같이 나무를 심는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참 많이 심으면 지구가 조금 더 더워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탄소 배출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좀 문제는 지금의 나무들이 이전의 나무들하고는 달리 사실 그 지구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또 자라고 있지 못해요. 예전의 나무를 보시면 저렇게 빽빽하게 나이테가 이렇게 자라는데, 요즘의 나무들은 너무 더워져서 그냥
크게 한꺼번에 자라기 때문에 저런 걸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집이 이렇게 물러지고 잘 자라지도 못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계를 복원하고 좀 다른 체계를 만드는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작보다는 저렇게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같이 기르면은 사실은 생산력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 단작을 하거나 뭐 단작이라는 게 한 가지만 계속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데 이런 체계에서는 지구를 굉장히 착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약도 많이 치고 제초제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 이렇게 숲을 가꾸고 그 아래쪽에는 먹거리를 기르고 그리고 과일나무도 기르고 다양한 다종한 것들이 서로 돌보는 이런 체계를 만들면 자연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체계 안에서는 자연도 보호할 수 있지만 생산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한 5배 이상의 먹거리 생산 체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10년 동안에는 더 많은 유실수를 심고 더 많은 다양한 종들을 심는 농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탄소도 줄일 수 있지만 그런 먹거리 자급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사에 2020년에서 2030년은 기후위기와 이런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을 쌓아온 그런 지구의 새로운 역사가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구 역사는 새롭게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들로 여러분이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먹거리를 소비할 때도 대량 생산돼 가지고 싸고 뭐 벌레 먹지 않아 가지고 막 반딱반딱하고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좀 종 다양성이 있는 공간에서 자란 다양한 먹거리를 소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런 소비를 하면요. 자연이 그런 모양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닮아가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생명들이 더 많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도 나의 소비를 닮아간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소비 패턴 그리고 뭘 먹느냐 이것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숲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먹고 육류 소비에서 벗어나면 지구에는 탄소들이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탄소들을 흡수해서 산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구가 지금 더워지는 것들을 차츰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내가 먹는 거를 조금 바꾼다고 세상이 바뀔까? 그리고 기후 위기는 이미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100% 동의를 해서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구에는 정말로 약 3.5%의 사람들만 이것들을 바꿔내면 사실은 지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바꿀 수 없으면 딱 3.5%의 우리가 변화하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비행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스팔트에 박혀버렸어요. 이게 2년 전에 뉴욕 공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작년 파리의 여름 기온이 거의 70도가 넘었었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너무 덥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럼 에어컨을 사서 에어컨을 트나요? 그게 아니라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덥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용기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3.5%가 저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3.5%를 우리가 스스로 되기 위해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지만 그 3.5%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사실 지구의 미래가 사실 달려있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3.5%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막할 때 우리는 항상 벗이라고 하죠. 지구가 너무 더워. 이제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가 너무 더워. 그래? 그러면 내가 에어컨을 오늘 덥지만 한번 틀지 않을게. 내가 지구가 덥기 때문에 혹시라도 먹거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볼게. 내가 지구가 이렇게 지구에 있는 생명들이 힘드니까 고기보다는 채식을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실은 이 생활 자체를 한번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에게 온 20년, 남아있는 20년을 정말 지구에 보탬이 되고 또 나의 생명을 사실 건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20년을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5%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20대까지도 밥도 제가 스스로 해먹은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농사는 잘 몰랐고요. 거의 해주는 밥만 먹었어요. 밥하기 싫어가지고 그 생식을 거의 할 정도로 밥을 잘 안 먹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러시아에 20대 후반쯤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그 모스크바에서 그쯤 갔을 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국공립에서 하는 뮤지엄들, 그 박물관들은 공짜여가지고 그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는 그런 공간들만 그냥 찾아다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야지 생각하고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하게 이 바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박물관에 가게 됐어요. 요거는 이제 바빌로프가 만든 씨앗은행 같은 그런 박물관이었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씨앗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큰 씨앗은행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아직도 전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구에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 지금 멸종된 먹거리들이 이 씨앗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엄청난 양의 씨앗과 먹거리들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 바빌로프도 굶어서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씨앗을 담당하던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씨앗을 자기 책상 앞에 쌓아두고도 먹지 않고 뭐 수만 종의 그 쌀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도 먹지 않고 사실 그 자리에서 아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씨앗을 돌보다가 폭탄에 맞아 죽거나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진 앞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너무 많이 놀란 이유는 아니 내가 정말 배가 고픈데 저 씨앗이 너무 귀중하다고 내가 저것을 먹지 않고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는 식탐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끓여가지고 먹고 이 씨앗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지구의 마지막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고 그 전쟁통에서 그냥 죽었다는 게 씨앗 앞에서 그냥 죽었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멸종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종, 끊임없이 멸종.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지구에서 한 가지 종이 또 사라졌어요. 이럴 정도로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계속해서 기후이기 때문에 아니면 산업이 너무 발달됐고 너무나 남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생명들이 그 의지하고 있는 다른 생명들이 또 연쇄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들을 알았던 저 과학자들이 사실 그 씨앗들을 지킨 거였죠.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농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런 먹거리들을 소비해주고 그런 먹거리들이 귀하다는 걸 알고 지켜줄 때
사실 지구의 많은 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10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막 진짜 열심히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초조하고 막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변화들 속에서 차차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작은 변화들을 가기 위해서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차츰차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변화들을 우리가 사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습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너무나 욕망에 길들여져 가지고 막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하는 좀 사람들이 되도록 차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변화와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먹는 겁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먹어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생명을 먹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그 먹는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 제대로 먹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신다면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그런 먹거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씩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앱을 딱 켜시고 오늘 배달 음식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좋은 먹거리들, 어떤 생산자가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우리 식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먹거리들을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막 플라스틱으로 막 포장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구를 지킬 수 있고 내 생명을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의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욕망에 대한 사실 전환이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 밤늦게까지 막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이거를 딱 멈추고 밤에는 불을 끄고 내가 삶을 조금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편의점에 가면은 아니면 커피숍에 가면은 플라스틱 통에 아주 편하게 이렇게 나온 먹거리를 먹으면 이게 가장 편한데, 약간 불편하게 집에 가서 막 요리를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갈 때 지구에는 굉장히 보탬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사실은 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쌓인 3.5%가 사실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10년 동안 작은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과 전환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지구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스스로 뭘 먹을까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을 조금 더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컵이 이렇게 있다면 컵 위에 이렇게 물이 찬찬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 꼭대기에.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넘치는 시점이 있어요.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면. 근데 그 한 방울을 내가 먹은 플라스틱 통 때문에 한 방울이 이렇게 얹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제 먹고 버린 봉지 때문에 또 한 방울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넘치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한 행동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지 사실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의 그런 가치들을 좀 바꿔내려면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 먹거리를 먹고 그리고 단 하나라도 한번 내가 생산해 보는 거. 뭐 상추도 좋고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과일나무를 하나 키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요리해 보는 거.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고기 없이 한번 식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들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나는 제대로 먹고 있어. 나는 지구를 살리는 먹거리를 지금 내 스스로 실천하면서 먹고 생산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약 10년 동안 여러분의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중학생이니까 10년 후에는 성인이 되겠죠. 그 시대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매일매일 회사에 가거나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거나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 여유가 더 생기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지구적으로 사고하거나 그것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마을에 사람들하고 같이 인가의 숲이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실수를 약 500그루 정도를 심었거든요. 사과나무, 뭐 배나무 이런 종류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우리는 보통 단작을 해가지고 농약을 많이 준 한 가지 과일을 이렇게 왕창 심어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는 것들을 보통 이제 구입해서 먹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무는 요 나무를 돌보고 저 나무는 저 나무를 돌보면서 서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통 숲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은 자연을 모방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심으면 우리가 농약을 주거나 그렇게 기르지 않아도 먹거리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사과 나무도 기후 위기 종이라고 해서 저 뭐 충주나 이런 데는 막 사과 열병이 생겨가지고 사과 나무가 이렇게 고사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것들을 먹고 다양한 것들을 기르고 그래서 먹거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바꾸면 지구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기후 위기에 이런 문제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의 전환,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패턴으로 삶을 좀 변화시키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10년이 사실 여러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요. 조금 더 다른 식탁을 통해서 내가 다른 먹거리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지구를 살려보는 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사실 다양한 지구의 생명을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씨앗 하나라도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다종다양하게 숲을 담게 식생을 만드는 거. 그래서 다종한 뭐 배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막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는 밭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영어로는 포레스트 가든인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쌀 농사도 짓고 막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 농업이 있는데 우리 노는 그러면 몇 년 동안 쌀 농사를 지어서 논을 만들어 왔을까요?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흙에서 스스로 비료를 주지 않았는데 콩나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질소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양분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콩나무 뿌리에는 뭐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